프롤로그. 부서진 도면과 새벽 3시의 중력. 신일 화려한 몰라. 건축은 인간의 욕망이 거주하는 가장 거대한 감옥이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유리와 철골의 마천루.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마치 신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 정점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사실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린 심연의 눈동자였다.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한때 건축계를 뒤흔들던 천재적인 설계자의 최후였다. 공간을 사람의 온기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할 거대한 트로피로만 여기던 오만이 붕괴하고 있었다. 그 허영의 대가는 참혹했다. 가장 신뢰했던 비즈니스 파트너와 정의는 나의 피와 땀으로 완성한 설계 도면을 통째로 도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설계 결함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낙인 찍혔고 가문은 파산했으며 핏더미에 올라앉은 채 수십억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갇히고 말았다. 신이 도면 위에 떨어진 피눈물. 도망치듯 숨어든 펜트하우스에서도 안식은 없었다. 폭풍우 속에서 번개가 유리를 깨부수고 들어와 나의 도면들을 사방으로 찢어발겼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파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쥘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폐부 깊숙이 차오른 검은 피가 입술 틈새로 흘러내렸다. 억울함은 피눈물이 되어두면 위로 툭툭 떨어졌다.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재능을 착취해 쌓아 올린 가짜 명성의 성위에서 축배를 들고 있겠지. 만약에, 아주 만약에 단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부러진 손톱이 드러나도록 바닥을 긁어내며 이를 악물었다. 거대하고 오만한 껍데기 대신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낡은 공간부터 시작하겠노라고. 저들이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을 내 손으로 모조리 허물어버리겠노라고 다짐했다. 그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흩날리던 도면 조각들이 허공에서 멈춰섰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중력이 역류했다. 새벽 3시 정각. 모든 시공간이 깊은 정적 속으로 침몰했다. 신 30년 전 낡은 공방으로의 회귀. 쿠르릉 쾅.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상체를 거치게 일으켰다. 콘크리트의 무게도 비릿한 피의 맛도 사라졌다. 코끝을 찌르는 건 고풍스러운 목재 냄새와 소나무 톱밥가루, 그리고 오래된 오일 바니시 향이었다. 종로 뒷골목의 한적하고 낡은 가구 공방. 평생을 구질구질하다며 외면했던 돌아가신 조부의 유산이었다. 작업대 위에 걸린 달력을 확인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2016년 5월 29일.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10년 전의 오늘이었다. 바닥을 딛고 있는 두 발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다.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운명을 송두리째 다시 설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신사절대 비기 공간 수선사의 각성. 그때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오래된 황동제 제도자와 나무 가위가 스스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끌리듯 그 도구를 쥐는 순간 뇌리를 강렬하게 타격하는 영적인 기운이 폭풍처럼 깨어났다. 이 공방에 숨겨져 있던 절대 비기 공간 치유와 명운 설계의 각성이었다. 인간의 영혼이 상처를 받거나 죄를 지으면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과 가구의 결속에 고통의 흉터가 각인된다. 그 기억의 도면을 읽어내어 부서진 삶을 구원하는 능력. 공간과 가구를 수선하면 사람들의 뒤틀린 운명도 수선된다. 입가에 서늘하고 결연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가장 작은 공간과 가구야말로 인간의 온기가 깊게 스며드는 진짜 설계도였다. 신오새로운 설계도의 시작. 천천히 공방의 낡은 나무 덧문을 열었다. 저 거대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탐욕의 도면을 그리고 있을 자들을 향해 나는 소리 없이 맹세했다. 너희들의 도면이 얼마나 푸실한 껍데기였는지 깨닫게 해주지. 아무리 오만하게 지어올린 성이라 할지라도 가장 밑바닥에 주춧돌이 썩어 있다면 무너지는 법이다. 딸랑 풍경 소리가 새벽 3시의 정막을 갈랐다. 지워지지 않는 운명의 첫 번째 손님이 들어설 시간이었다. 거대한 빌딩을 짓던 오만한 건축가의 삶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가장 낮은 곳에서 부서진 인생의 도면을 새로 그리는 수선사가 되어야만 한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손끝에서 다시 쓰이는 것이다. 진정한 수선은 컵보기에 멀쩡한 벽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손에는 이제 세상을 바로잡을 가장 단단한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제1화 낡은 책상의 숨은 서랍. 추억의 복원. 신일 정경 공방의 아침. 10년 전의 나. 종로가 낮게 내려앉은 녹슨 함석 지붕들이 어깨를 맞댄 골목길 안쪽.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정경 공방의 아침은 소나무 톱밥의 쌉싸름한 내음과 묵은 기름 냄새로 시작됩니다. 거울 속에는 짓물러 터진 손가락 대신 젊고 생생한 온기가 도는 24살의 내가 서 있었습니다.
마철로의 정점을 향해 욕망의 성벽을 쌓아 올리다 정인의 잔인한 배신으로 추락했던 지난 삶. 나는 지금 과거의 내가 구질구질하다며 외면했던 공방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작업대 위 은은한 은빛 연기를 내뿜는 황동재 채도자.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공간의 결속에 깃든 슬픔과 기만의 도면을 읽어내고 무너진 운명을 바로잡는 절대의 비기. 공간 치유와 명운 설계의 기운이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신이 뒤틀린 책상과 첫 의뢰. 딸랑. 새벽의 고요를 깨는 풍경 소리.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은 남루한 코트를 걸친 여성과 반항기 가득한 소년이었습니다. 낡은 카트에 실려온 것은 겉면이 하얗게 버짐처럼 핀 흉측한 오동나무 책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 책상만 보면 숨이 턱 막히고 기분 나쁜 소리가 나요. 소녀는 쓰레기라며 어머니를 다그쳤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활처럼 뒤틀린 책상 상판, 그 뒤에 숨겨진 가장의 처절한 원망과 말하지 못한 비밀을 말입니다. 나는 손을 얹고 안목을 개방했습니다. 그러자 이명이 들리며 3년 전의 진실이 홀로그램처럼 펼쳐졌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 집을 날릴 위기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유산 증서를 책상 깊숙한 곳에 숨기고 끝내 심장마비로 쓰러지던 가장의 최후. 그 아비의 원한이 이 책상의 결을 뒤틀어버린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신 삼명운의 설계도를 바로잡다. 오후 2시. 나는 공방의 경문을 닫고 홀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이 수선은 단순한 가구 복원이 아닙니다. 나무 세포 틈새마다 엉겨붙은 오해와 기만의 얼룩을 도려내는 영적인 드라이클리닝입니다. 대패가 오동나무를 지날 때마다 회색빛 안개가 허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황동재 제도자를 가구 안쪽 구석에 대고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일반 가구공은 절대 볼 수 없는 오직 수선사만이 찾아낼 수 있는 비밀 서랍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툭툭. 가장이 죽기 직전 숨겨두었던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 증서,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위조한 계약서의 원본 파일이 담긴 녹음기가 인양되었습니다. 기만의 껍데기가 찢겨나가는 순간 오동나무 책상 전체에서 찬란한 백색 광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신사 제자리를 찾는 삶. 다음날 아침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곳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새벽에 수선해낸 위조 계약서, 파일과 협박 정황이 이미 경찰 강력계 직통 라인으로 제보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끌려가자 책상에서는 은은한 나무 향만이 내뿜어졌습니다. 소녀는 서랍 속에서 나온 아버지의 편지를 품에 안고 널마루 위에서 오열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가구를 수선하는 것만으로 붕괴하기 직전이던 어느 서민의 가정이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노을빛이 다정하게 내려앉는 공방 창가에서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가장 작은 가구 하나도 이렇게 큰 명운을 바꾸는 법이지. 첫 번째 오염은 지워졌습니다. 이제 나의 서늘하고 위대한 공간 수선극은 청담동의 화려한 그늘을 향해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와 사방 탁자 위의 먼지. 기만과 진실. 신일 청담동 갤러리의 가식. 종로의 소박한 골목과는 정반대인 곳, 강남의 화려한 대로변. 그곳은 눈부신 유리 빌딩들만큼이나 사람들의 가식도 매끄럽게 재단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잘나가는 고미술품 컬렉터이자 천재 감정사라는 자가 나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로 융단에 쌓인 귀한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중기의 우아한 선을 뽐내는 사방탁자였습니다. 그는 사대부의 청렴함을 대변하는 보물이라 자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멸시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기분 나쁜 회색 먼지가 내려앉아 카치를 흐리네. 자네가 나무의 흔적까지 다루는 수선사라지? 내일 낙찰 연회 전까지 완벽하게 복원해놓게. 그는 수백만 원짜리 수표를 작업대에 거만하게 던져두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사방탁자 위로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신이 안목 진실을 인양하다. 안목을 개방한 순간 구역질이 나는 진득한 회색 안개가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속이고 착취해 쌓아 올린 기만의 잔류물이었습니다. 장부 맞춤 틈새를 누르자 3년 전에 비명이 뇌리에 인양되었습니다. 이것은 명품 고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싸구려 합판에 톡성화학 약품을 칠해 세월의 태를 흉내낸 정교한 모조품이었습니다. 가구 구석구석에 찌든 회색 먼지는 이 가구를 만들기 위해 툭국물을 마시며 일하다 버려진 이름 없는 젊은 모조 가구공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남의 고통을 쥐어짜 만든 가짜 위에 숭고한 청렴함을 전시하겠다니. 나는 수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신삼 기만의 껍데기를 도려내는 밤.
오후 8시 공방의 문을 굳게 닫고 사방탁자 앞에 섰습니다. 이번 수선은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나무 세포마다 스민 아기를 도려내고 그 본질을 강제로 드러내는 영적인 정화 작업입니다. 대패가 상판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제도자로 가구의 결구를 미세하게 비틀어 억지로 감춰두었던 모조품의 민낯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칠을 깎아낼수록 가구가 감추던 저렴한 합판의 옹이들이 흉측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매듭을 향해 가위를 닫았습니다. 사방탁자 전체에서 벽사의 광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사소한 자극에도 붕괴할 시한폭탄이 완성된 것입니다. 신사청담동 펜트하우스에 몰라. 다음날 저녁 정재계 거물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 조명이 사방탁자를 비추는 바로 그 찰나 내가 주입해둔 인과 파동이 공간 전체와 공명하며 태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방탁자에서 어제 깎아냈던 톡한 화학약품의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구는 쩍 소리를 내며 무너졌고 그 안에서 정준식이 은폐했던 이중 장부들이 쓰레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가 훔친 왕관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가식의 옷을 입고 세상을 기만하던 강남의 거물은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공방의 창가에서 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장 작은 가구 하나도 공간의 진실을 마주하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두 번째 오염이 지워졌습니다. 나의 수선극은 이제 청담동의 더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마 얼룩진 유아용 침대 눈물의 탈수. 신을 비 내리는 밤 젖은 생쥐처럼 찾아온 손님. 가을의 끝자락 찬비가 종로 골목을 적시던 밤이었습니다. 정경 공방의 빗소리는 유난히 쓸쓸했죠. 나는 작업대 위 황동재 제도자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공간에 눈을 뜨고 운명을 설계하는 수선사가 된 지 벌써 보름째. 공방의 대들보마저 내 호흡에 맞춰 구동치고 있었습니다. 똑똑. 새벽 1시를 넘긴 시간, 문 너머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빗속에서 얇은 가디건 하나로 아기를 감싼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을 덜덜 떨며 그녀가 내민 것은 조잡하게 칠해진 유아용 침대 하나였습니다. 아기가 자꾸 울어요. 이 침대만 가면 뼈가 시릴 만큼 찬 바람이 불고 물 냄새가 나요.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유품이라는 이 작은 침대. 여인은 사체 빚을 남기고 도망간 남편과 시댁의 횡포에 쫓겨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아기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신이 옹이에 새겨진 피눈물. 침대에 손을 얹고 안목을 개방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숨이 턱 막히는 녹청색의 물안개였습니다. 단순한 습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폭언, 시댁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갈 곳 없는 단칸방에서 흘린 그녀의 피눈물이 나무 결마다 원한의 실타래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가구의 뒤틀림이 방 전체를 썩게 만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아는 그녀를 눈 덮인 거리에 내쫓던 기억. 눅눅한 방에서 침대를 붙잡고 흘렸던 피눈물의 흔적이 침대 다리를 검게 썩히고 있었습니다. 전생에 나는 오직 화려한 빌딩만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작은 가구야말로 상처받은 영혼의 온기가 스며드는 진짜 설계도라는 것을. 신사민과의 탈수. 새벽 3시 홀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나는 무쇠 대패를 쥐었습니다. 이것은 나무 표면을 깎아내는 청소가 아닙니다. 침대가 머금고 있던 그녀의 슬픔과 수분을 완벽하게 쥐어짜 내는 인과의 탈수 작업입니다. 대패질할 때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억울함이 하얀 안개가 되어 공기 중으로 깨끗하게 날아갔습니다. 썩은 옹이들을 도려내고 조부의 비기를 담아 영적 주파수를 조율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침대 안감 틈새에서 무언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딸의 앞날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 숨겨두었던 수억 원의 채권, 그리고 딸을 향한 절절한 손글씨 편지였습니다. 신사 진실이 되찾은 안식. 다음날 아침 사채업자와 시댁 무리가 단칸방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방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침대가 뿜어낸 정화의 결계가 그들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였습니다. 당신들을 상습 협박, 공갈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채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더 이상 습한 기운이 아닌 따뜻한 온기뿐이었습니다. 은수는 친정엄마의 유산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된 침대 위에서 아기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잠에 들었습니다. 공간을 수선하는 것만으로 무너진 인생이 완벽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염은 지워졌습니다. 나의 수성극은 이제 막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따스한 온기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와 뒤틀린 문짝과 핏빛 마찰음, 가해자의 요새, 신의 하늘 위의 요새 오만의 끝, 청담동의 하늘이라 불리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지상 80층, 그곳은 태강건설문 회장의 사적 공간이자 타인을 짓밟고 쌓아 올린 탐욕의 요새입니다. 전생에 나의 도면을 훔쳐 영웅이 된 유신우의 뒤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으로 나를 살인자로 몰아세웠던 흑마. 이제 그와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수행원들이 거만하게 공방을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황동재 제도자와 주머니 칼을 챙겼습니다. 내 눈빛은 깊은 겨울 호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수억 원의 수입 가구들. 컵 보기엔 완벽하지만 안목을 개방한 순간 보이는 것은 끔찍한 핏빛 아지랑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썩은 시체의 냄새. 부실 공사 현장에서 비명행사한 인부들의 원한. 그것이 이 화려한 공간을 덮고 있었습니다. 문 회장은 짓밟힌 벌레를 보듯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서재 문에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나 내일 안으로 완벽하게 수선해놔. 신이 문틀 속에 각인된 비명. 에보니 목재 문짝에 손을 얹자 기억의 도면이 내리를 때렸습니다. 3년 전 붕괴 사고 당시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인부들이 살려달라며 문틀을 긁어대던 비명의 기록입니다. 경찰 오기 전에 지하실 출입구째로 시멘트 들이붓고 덮어버려 자신의 불을 위해 사람들을 산 채로 매장했던 잔인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명과 뼈가 으스러지던 마찰음이 이 문짝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악인에게 합당한 지옥을 설계하다. 가장 정직한 공간 수선이란 부서진 정의의 마디를 바로잡아 악인에게 지옥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수선해드리지요, 회장님.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완벽한 감옥으로 말입니다. 신사민과의 공간을 비틀다. 텅 빈 펜트하우스, 나는 문틀 모서리에 푸른 명운사의 연기를 엮어 넣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문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밖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도록 공간 중력을 비트는 공간 결계의 설계입니다. 제도자가 문틀을 긁어낼 때마다 치이가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핏빛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의 억울함이 문틀 안쪽에 빗장으로 박제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매듭을 끊는 순간 검은 문짝에서 서늘한 광채가 번뜩였습니다. 컵 보기엔 화려한 문이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인과의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신사 스스로 갇힌 자의 종말. 새벽 3시 목마름에 깬 문 회장이 서재로 들어서는 순간 문은 기괴한 소리와 함께 쾅 닫혀버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들이받았지만 잠금 장치는 콘크리트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줘. 문 열어. 저 검은 손들은 대체 뭐야? 서재 가득 울려 퍼지는 노동자들의 비명과 핏빛 마찰음. 그가 문을 긁을 때마다 인과의 파동이 그의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붕괴한 것은 공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고가 쩍 갈라지며 그의 이중 장부가 쏟아져 나왔고 펜트하우스는 경찰의 포위망으로 뒤덮였습니다. 문동식 회장,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비참하게 바닥을 기며 자백서류를 입에 물고 울부짖는 강남의 거물. 가장 견고하게 지어올린 방도 정의를 외면하면 제 주인을 묻는 무덤이 됩니다. 네 번째 오염이 정화되었습니다. 나의 수성극은 이제 더욱 깊고 차가운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호와 새벽 3시의 인도자. 은빛 안목을 가진 손님. 신일 새벽 3시 중력이 뒤틀리는 시간. 문동식 회장을 탐욕의 요새 속에 가두어 몰락시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공방 마당에는 낮게 깔린 밤안개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죠. 나는 작업대 위에서 황동재 제도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이승의 온기가 식고 차원의 결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 등 뒤에서부터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가을밤의 한기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의 뼈대를 이루는 중력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릴 때 발생하는 영적인 석이었습니다. 댕댕댕 새벽 3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굳게 닫혀있던 격자문이 아무런 바람도 없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안개가 사정없이 밀려들었고 그 안개의 중심을 가르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두른 한 사내가 발을 디뎠습니다. 신이 은빛 안목을 가진 손님. 사내의 걸음마다 바닥에 나무결이 검게 그을리며 이승의 기운이 지워졌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코트 형태의 도포는 영적인 이빨에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어깨 자락에선 검은 액체가 아지랑이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압도한 것은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억겁의 시간 동안 무너져가는 세상의 무덤들을 지켜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거대한 은빛 심연. 이승의 궤적을 제멋대로 바꾸는 자가 고작 이 가녀린 손끝을 가진 인간이었나. 사내의 저음은 공방의 정막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감시하는 이름 없는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문 회장의 공간을 비튼 대가로 이승의 명부가 요동쳤고 저승의 법망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삼 영혼의 동맹 저승과의 계약. 나는 그 사내의 가슴을 안목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심장도 영혼의 기운도 없었습니다. 오직 빛을 삼키는 시커먼 공업뿐. 그 역시 어떤 금기를 범해 심장을 빼앗긴 무사였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내가 공간을 바꿀 때마다 너의 영혼 역시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 사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간의 인과를 만질 때마다 내 손끝은 서서히 푸른 실처럼 흐려지고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배신자들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상관없으니까요. 나와 계약을 맺자. 내가 인과의 공간을 수선할 때마다 생기는 영적인 반동과 원기들의 습격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사자의 차가운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영혼의 동맹이었습니다. 신사새로운 설계 집행의 밤. 나는 사자의 차가운 손 위에 내 손을 겹쳤습니다. 그 순간 멈췄던 시계 태엽이 다시 울렸고 공방 전체가 황금빛 결계로 감싸 안겼습니다. 차가운 사자의 온기가 내 몸속 뒤틀린 기혈을 다정하게 정화했습니다. 이제 너의 안목에는 저승의 수명까지 보일 것이다. 사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만 내 손끝에는 그 어떤 악기도 뚫을 수 없는 숭고한 저승의 매듭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보호 아래 이제 나는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진정한 집행의 밤이 시작됩니다. 나의 안목에는 이제 공간의 오염을 넘어 악인들의 남은 수명까지 선명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들을 향한 가장 단단하고 숭고한 복수가 새벽 3시의 고요한 공방 안에서 다시 설계되고 있습니다. 제육화 부패한 서재의 변제, 청렴한 법조인의 비밀, 신을 사라진 한기 그리고 새로운 의뢰. 문 회장을 요새 속에 가두어 몰락시킨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사자와의 계약 때문일까요? 내 손끝을 갉아먹던 한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사자의 푸르스름한 영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안목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오염된 인과를 넘어 공간 자체가 머금은 자녀 수명이 타이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무렵 공방의 정적을 깨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사법부의 신망을 한몸에 받는 최고법관 임진태 판사의 비서였습니다. 판사님의 서재에서 뼈가 시릴 정도의 한기가 새어나옵니다. 벽체가 왜곡되고 썩은 냄새가 나요. 사자가 말했던 인도해야 할 악인의 냄새가 났습니다. 신이법의 요람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 성북동의 웅장한 저택 임진태 판사의 서재는 사대부의 청렴함 그 자체였습니다. 벽에 걸린 펍스 공평이라는 액자가 눈에 띄더군요. 하지만 문을 연 순간 피부를 휘감는 진흙 같은 음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목을 열자 서재의 공간 좌표가 미친 듯이 비틀려 있었습니다. 수선사라고 했나? 수평도 못 맞추는 돌팔이들이 내 서재를 훼손하려 하더군. 커트론 성인군자 같던 임판사는 안경 너머로 노골적인 오만을 내비쳤습니다. 가식의 법전 틈새로 피눈물을 흘리는 약자들의 원혼이 서려 있었다. 그의 법전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정의를 팔아치운 추악한 거래의 기억들이 서재의 중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 공간의 수명은 사흘입니다. 오늘 밤 정직하게 수선해드리지요. 신삼폭로된 성벽의 껍데기. 나는 망설임 없이 황동제 제도자를 허공에 그었습니다. 푸른 연기가 서재의 왜곡 좌표를 정면으로 타격하자 조명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온도는 영하로 급강하였습니다. 나는 가짜 벽면의 솔기를 긁어냈습니다. 칼끝이 석고보드를 가를 때마다 썩은 황금이 녹아내리는 듯한 악취와 검붉은 연기가 폭발했습니다. 3차원 좌표계가 붕괴하며 감춰져 있던 임판사의 밀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비밀 금고 그 안에 담긴 것은 수백억 원의 지옥이었다. 가식의 성벽이 쾅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드바, 현금 뭉치 그리고 그가 사법부를 사유하며 작성했던 비밀거래 비망록들이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신사 정의가 심판하는 밤. 임판사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내 골드바가 왜 저기서 나오는 거야?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수선을 시작하기 직전 이미 방송사 중계팀과 반부패 수사부가 집 앞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사법부의 거물이 숨겨둔 수백억의 지옥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비참하게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을 기는 그를 보았습니다. 평생 휘둘렀던 법복의 무게보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뼈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은빛 실타래가 내 손목에서 따스하게 반응했습니다. 6번째 오염이 정화되었습니다. 이제 내 바늘 끝에는 세상을 바로잡는 묵직한 정의에 다시 걸려 있습니다. 채칠화 낡은 흔들의자의 기적, 소외된 노년의 정화, 신일비 내리는 종로의 새벽. 서울의 가을비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쉼없이 쏟아지는 비는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사인을 흐릿하게 뭉개버렸고 정경 공방 앞마당에는 깊은 웅덩이가 고였습니다. 사자와 영혼의 동맹을 맺은 후 내 일상은 폭수와 구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진 시간, 낡은 격자문이 위태롭게 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구두 굽소리가 널마루를 긁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선 이는 허리가 굽은 노파였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등짐처럼 묶인 낡은 원목 흔들의자가 끈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고장난 걸 고쳐준다는 곳이 맞나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고 외투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풀어놓은 흔들의자는 칠이 벗겨지고 나무 결마다 세월의 먼지가 찌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앉아 계시던 그 의자. 하지만 의자에 앉을 때마다 할머니는 묘하게 춥고 외롭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의자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지독하게 쓸쓸한 고독의 입자들을. 신이 고여있는 시간의 늪. 안목으로 들여다본 의자는 물리적 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공간의 시간을 미세하게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공간 왜곡 계수 0.72. 시간이 멈춰 서 있다. 고인이 생전의 습관과 그리움을 놓지 못해 의자 주변의 국소적 시간 영역에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 파편들. 하지만 그 그리움은 고여있는 시간이 되어 할머니의 생기마저 갉아먹는 침식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앉을 때마다 춥고 외로웠던 이유는 고여있는 시간의 장이 할머니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황동재 제도자를 들어 흔들의자의 다리 이음새를 살폈습니다. 단순한 유격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시간의 매듭을 다시 잇는 수선이 필요했습니다. 신삼수선된 온기 흩어지는 고독. 나는 할머니가 보지 않는 곳에서 사자의 검은 도포자락을 아주 살짝 끌어왔습니다. 그의 옷자락에 뺀 저승의 잔향이 의자에 뒤틀린 시간축을 자극했습니다. 무쇠대패로 나무에 썩은 옹이를 깎아내고 이승의 따뜻한 기운이 담긴 명운사의 실을 얇게 입혔습니다. 의자의 이음새를 조이는 순간 공간의 왜곡 개수가 0에 수렴하며 흔들의자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삐걱. 그것은 더 이상 나무의 비명이 아니었다. 의자가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가 낡은 성경책 틈새에 끼워두었던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편지가 툭하고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할머니의 얼굴 위로 새벽 안개보다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그리움이 아닌 산자를 향한 마지막 축복이 되어 할머니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신사 흑사의 채찍 다가오는 폭풍. 할머니가 떠난 뒤 사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번 의뢰로 할머니의 명줄이 아주 조금 더 길어진 것을 확인했죠. 너의 바늘은 이제 망자의 미련까지도 다독이는군.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평화도 잠시뿐이다. 벼랑 끝에 몰린 놈들은 짐승보다 사나운 법. 흑사의 채찍이 정경 공방을 겨누기 시작했다. 사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검은 승합차 몇 대가 비를 뚫고 골목 어귀로 진입했습니다. 전생의 원수와 파멸한 악인들이 맺은 기괴한 동맹. 그들은 나의 작업장이자 공방을 향해 흑사의 채찍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폭풍이 시작되려 합니다. 사자의 경고와 다가오는 승합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나는 다시 한번 황동재 제도자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나의 공간 수선극은 복수를 넘어 생존을 위한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8화 거대 건설사의 역습, 파멸한 자들의 연합 공세, 신일 벼랑 끝 짐승들의 폭수. 청담동의 화려한 조명 뒤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밀실이 있습니다. 그곳엔 내가 세탁해버린 쓰레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뇌물수수로 몰락한 법조인, 불법 폐기물 방류로 모든 것을 잃은 자, 그리고 살인 교사로 감옥에 갔던 거물들.
그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벼랑 끝에 몰린 짐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죽기 직전이 가장 사나운 법이죠. 그들은 기문의 문을 여는 금기의 추술사를 앞세워 기괴한 연합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장의 결계를 찢어라. 그년의 영혼을 완벽하게 짓밟아야 해. 그들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내 공방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둔 공간의 결계를 흑사의 저주로 뒤틀어 영원한 미궁 속에 가두는 것. 진정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이 쾅. 고요를 찢는 그림자들. 새벽 2시 종로 골목에 기분 나쁜 소음이 깔렸습니다. 검은 승합차 몇 대가 소리 없이 작업장을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린 용역들과 검은 연기를 흩뿌리는 주술사. 작업대 위 바늘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사자 오고 있네요.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림자 속에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은빛 눈동자가 어둠을 꿰뚫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 놈들이 너의 이 작은 작업장을 덮치려 준비하고 있다. 쾅! 목조 격자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끈적한 검은 액체 같은 저주가 터져나왔습니다. 진결. 내가 씻어낸 우리의 업장, 내가 직접 다 처먹고 지옥으로 가라. 문 회장의 울부짖음과 함께 흑사 채찍이 작업장을 휘저었습니다. 닿는 곳마다 나무가 썩고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신삼백사로 엮는 반격. 나는 망설임 없이 황동제 제도자를 휘둘러 바닥에 푸른빛 결계를 그었습니다. 사자가 검을 뽑아 들고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챙! 영적 충격파의 등불이 깨지고 석가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이 물러서라. 이 흑사는 내 영혼까지 오염시킨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추술사가 내 공방의 기둥에 저주를 박으려 합니다. 나는 가장 숭고한 백사를 꺼내 흑사의 틈새를 향해 던졌습니다. 오히려 좋아. 내 놈들이 뿌린 저주의 실 내가 전부 다 꿰매서 너희들의 목에 감아주지. 손등에 시커먼 핏줄이 돋고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교해지는 내 바느질을 따라 흑사 채찍의 토끼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내 뒤를 지키며 쏟아지는 저주를 막아냈습니다. 신사 흑사의 자멸, 폭풍 속의 다짐. 주술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흙바닥을 짓밟자 공방 전체가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나의 바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위를 들어 그의 가슴팍에 박힌 흑사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툭! 매듭이 끊어지자 흑사가 주인을 향해 휘몰아치다. 아, 내 팔이, 내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 자신들이 뿌린 저주에 스스로 묶여 바닥을 구르는 악인들. 주술사마저 비명을 지르며 공방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엉망이 된 공방, 쓰러진 사자가 나를 바라봅니다. 놈들의 아기가 저승의 문을 건드렸다. 더 큰 폭풍이 오고 있다. 나는 부러진 작업대 조각을 딛고 일어나 찢어진 천에 팩사를 꿰었습니다. 폭풍이 오면 더 단단히 꿰매면 그만입니다. 진정한 결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승의 사슬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바늘은 더 날카롭게, 나의 실은 더 단단하게 세상을 다시 꿰맬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구와 최종 집행. 명운의 설계를 바로잡다. 신일 가식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 강남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고층 랜드마크 CL타워. 전생에 내가 밤을 새워 완성했던 설계 도면을 훔쳐 유신우와 최서윤이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라는 명성을 얻게 해준 바로 그 탑입니다. 오늘 그 탑의 준공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신우는 턱시도를 입고 연단에 서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식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바벨탑을 바라보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죠. 이 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한국 건축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완벽한 결정체죠. 설계를 훔칠 순 있어도 그 안에 깃든 운명의 하중까지 훔칠 순 없지. 나는 군중 속에서 그를 응시했습니다. 내가 도면을 그릴 당시 탑의 하중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몰래 숨겨두었던 치명적인 오류가 저 탑의 심장에 박혀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릅니다. 저들은 그 오류를 수정할 능력이 없기에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안쪽을 싸구려 부실 자재로 메워버렸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돌아온 폭수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신 이설계도의 심장을 비틀다. 나는 인파를 뚫고 탑의 심장부인 지하 기계실로 잠입했습니다. 안목을 열자 CL타워의 공간 좌표계가 끔찍할 정도로 비틀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신우가 비례를 멋대로 수정하며 이어붙인 부실한 구조들이 탑 전체의 기운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황동제 제도자를 허공에 대고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제도자가 닿는 곳마다 건물의 물리적 구조가 영적인 주파수와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나는 구조적 결함 부위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부실 자재로 메워진 채 건물 전체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설계의 오만함이 공간의 붕괴를 부르다. 나는 수선사의 바늘을 들었습니다. 탑의 공간 중력 수치를 강제로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과적 결구를 미세하게 비틀자 탑 전체가 웅웅거리며 기괴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저들의 가식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진실을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신삼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 준공식 축포가 터지는 순간 지하에서 시작된 웅장한 진동이 탑 전체를 타고 올랐습니다. 건물 내부의 마감재가 툭툭 떨어져 나가며 숨겨져 있던 저급 철근과 스티로폼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유신우가 최고급 자재라 광고했던 대리석 벽면이 갈라지며 그 뒤로 뇌물을 받고 통과시켜준 검은 리베이트 장부와 조작된 안전진단서들이 쓰레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벽이 무너지는 거야? 저 자재들은 다 뭐야? 기자들과 하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탑의 외형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유신우가 설계도를 훔쳐 발표하던 영상과 구조 안전을 포기하라고 지시하던 그의 음성이 실시간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유신우는 멍하니 자신이 훔쳤던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은 나의 설계도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위한 설계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신사 훔친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때 군중 속에서 검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은빛으로 번뜩이자 유신우의 발치 아래로 거대한 검은 구덩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전생에 나를 소멸시켰던 불길이 거꾸로 회전하는 업장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딛고 선 그 탑이 내 무덤이 될 것이다. 사자가 손을 뻗자 탑의 중심부에서 흑사가 뻗어나와 유신우를 칭칭 감았습니다. 그는 그 탑의 거대한 하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바닥으로 납작하게 눌려버렸습니다. 그에게 전이된 것은 10년 전 내 가문을 무너뜨렸던 그 무기였습니다. 오직 유신우만이 썩어가는 자신의 탑 아래에서 비참하게 짓눌린 채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탑의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설계도를 바로잡았습니다. 탑은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영광도 승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이라는 가장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파멸한 자들의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나의 수선극은 끝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공방으로 돌아갑니다. 제10화 벼랑 끝의 공간 수선소. 당신의 마음을 수선해드립니다. 1. 잿더미 위에서 핀 고요. CL타워의 붕괴는 단순한 물리적 붕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 아니 전생부터 이어져 온 나의 오만한 설계가 파멸하는 소리였다. 거대한 탑이 무너지던 자리에 남은 것은 자욱한 먼지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침묵뿐이었다. 적들은 패망했고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상은 나를 다시 천재 건축가라 불렀고 복수의 화신이라 치켜세웠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렸던 악인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허무였다. 나는 낡은 가구 공방, 아니 이제는 나의 안식처가 된 공간 수선소로 돌아왔다. 전생에 나는 거대하고 화려한 빌딩을 설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타인의 삶이 깃든 좁고 낡은 방들을 치워야 할 쓰레기로 여겼던 오만이 나의 탑을 무너뜨린 것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이곳, 낡은 평상과 삐걱대는 마룻바닥은 오히려 나를 묵묵히 받아주었다. 다 끝났어. 나는 작업대 위에 놓인 무쇠 가위를 가죽집에 꽂았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해 나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 10년의 회기, 그리고 지독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의뢰, 부서진 방의 기억. 딸랑. 수선소의 종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짙은 수심을 띤 중년의 여성이 어딘가 무너진 듯한 눈빛으로 낡은 사진첩 하나와 집 열쇠를 내밀었다. 이 방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낡고 좁은 다세대 주택의 단칸방 사진이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가구들은 낡아 삐걱댔다.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방에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아들이 공부하던 책상, 아들이 덮고 자던 이불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들만 없으니까 이 방이 자꾸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서요. 이 방에 이 공간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목을 열어 그 방의 기운을 들여다보았다. 방은 단순히 낡은 게 아니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깊은 죄책감이 공간 전체를 검은 안개처럼 뒤덮어
방문을 열 때마다 슬픔이 질식할 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공간이 주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방은 무너져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슬픔을 함께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녀와 함께 단칸방으로 향했다. 3. 상처를 입고 온기를 심다. 나는 다리미가 아닌 부드러운 천과 정화수를 들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그 위에 아들이 좋아하던 따뜻한 색감의 벽지를 발랐다. 단순히 겉면만 바르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의 원고가 묻어있던 책상의 결구마다 나는 잊히지 않을 진심을 새겼다. 나는 망가진 가구를 고치고 뒤틀린 문짝에 수평을 맞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선은 따로 있었다. 나는 방 곳곳에 맺힌 그녀의 죄책감이라는 오염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따뜻한 기억의 조각으로 다시 재배치했다. 공간이 변하자 그곳을 감싸던 한기가 사라졌다. 어머. 어머니는 비어있던 책상 앞에 앉아 아들의 낡은 필기구를 만졌다. 아들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꾸던 그 향기가.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며 비로소 치유를 받아들이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공간이 주인의 슬픔을 수용하자 방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아들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깨달았다. 내가 쫓던 설계도는 빌딩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들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것을. 4.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세탁소 마당, 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수선했나? 네. 아마 이게 제가 돌아온 이유인 것 같아요. 사자는 내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폭수가 끝난 자리에는 고독만 남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타인의 상처를 잇는 평온한 보람과 내 곁을 지키는 단단한 온기였다. 당신은 이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건축가 한세아인가요? 아니면 공간 수선사 진결인가요? 그는 나의 그림자처럼 혹은 나의 영혼처럼 내 곁에 머물렀다. 어느 쪽도 아니에요. 나는 낡은 수선소의 간판을 바라보았다. 벼랑 끝에 공간 수선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잊고 부서진 공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심어주는 사람. 당신과 함께라면 그게 내 평생의 설계도가 될 거예요. 사자가 웃었다. 아주 희미하고도 따스한 미소. 그럼 내 심장도 너의 설계도에 포함시켜라. 우리는 함께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았다. 폭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수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상처 입은 이들의 공간에 햇살이 잘 드는 창문을 내어주고 낡은 가구에 깃든 그리움을 다시 잇는 일. 우리는 이제 벼랑 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짓고 있었다. 에필로그 달빛이 잘 드는 작은 방. 1. 흔적을 잇는 마음. 봄바람이 종로 뒷골목의 기와지붕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내가 돌아와 처음으로 마주했던 그 낡은 가구 공방. 이제 그곳은 누군가의 인생이 붕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공간 수선소가 되어 있었다. 사장님, 이 의자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앉아 계시던 건데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 집안의 운도 다한 것 같아서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의자의 썩은 옹이를 깎아내고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새로운 명운의 나무를 덧대었다. 단순히 가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의자에 깃든 아버지의 빈자리를, 가족들의 텅 빈 그리움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의자에 앉아 아버지와의 따뜻한 기억만 떠올리세요. 손님은 수선된 의자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 찰나 의자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공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폭수와 경쟁, 그리고 붕괴라는 차가운 단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복원하는 평화로운 온기만이 남았다. 새로운 설계도면. 세탁소를 나선 손님의 가벼운 발걸음을 지켜보며 나는 작업대 옆에 서 있던 사내를 돌아보았다. 은빛 눈동자를 가진 내 공간의 가장 든든한 가이드이자 반려. 오늘도 수고했어. 그는 내 머리카락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비명을 지르며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 살아갈 희망을 품고 나가죠. 나는 작업대 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새로운 설계도면을 펼쳤다. 이번 의뢰는 누군가의 뒤틀린 방을 고쳐주는 일이다. 건축가였던 전생에는 빌딩을 세우는 데만 급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작은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거대한 성이라는 걸. 사자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작업대 옆에 나란히 서게 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우리가 함께 짠 새로운 설계도면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다. 우리 다음 설계는 어디로 할까? 그의 질문에 나는 펜을 들고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색의 도면 위에 부드러운 곡선을 긋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문을 내어주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가구를 놓아줍시다. 우리는 함께 펜을 잡고 내일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붕괴했던 전생의 기억은 이제 사라졌다. 오직 함께 고쳐나갈 수많은 방과 그 안에서 피어날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남아있을 뿐. 벼랑 끝에서 시작된 나의 공간 수선은 이제 이 세상 모든 상처받은 마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공간을 향해 끝없이 이어진다.